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벌써 겨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김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과 김용진 교수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자, 민감한 주제여서 다들 발언하기를 좀 꺼려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용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서인지 몰라도 그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의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정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자 단체도 있더라고요.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 감정 요청이 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사건은 몰라도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에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는 의사협회가 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협회를 통해서 전문 의학 단체로 이렇게 가서 전문가 의사가 감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의사가 참여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동안은 중재원에 맡기는 것도 못 믿겠다 하는 반응도 많이 있었는데, 의사협회보다는 그래도 중재원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국민들 요새 입장에서는. 조금 신속하다는 필드에서의 느낌은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를 통한 것보다 중재원이 더 좀 빨리 회신이 온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보건의료 분야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많은 불신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죠. 환자와 의료인, 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저희 희구라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도 이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눈앞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내망현에서는 IT와 의료가 융합되면서 어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1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공의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파업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네, 가장 먼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내과 전공의 1년차들이 닷새간 파업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내년도 전공의 확보를 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파업이었다고 합니다. 내과를 나와도 미래가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건데요.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파업을 접고 복귀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1년차 전공의들도 당장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전공의가 적게 들어오면 그 다음해에는 더 적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거나 수련 환경 개선 이런 것보다도 내년도 전공의를 확보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고쳐라.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을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닷새 만에 복귀한 거를 보면 좀 해결이 됐나 봐요?
네, 그 닷새간 파업까지 단행했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내과 전공의 1년차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내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교수와 전공의 간 TF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촉탁이 고용을 약속하고 현재 촉탁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전공의 1년차들이 도맡아 하던 주중 야간 그 응급실 당직을 스태프콜로 전환했고요. 또 당직도 3일에 한 번씩만 맡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전공의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 청년회사에서 보도한 다음에 병원 측이 이거 태도를 바꾼 거죠? 네. 네. 야, 그럼 뭐 기사 쓴 보람이 있었네요. 누가 썼어요, 이거는? 송수연 기자요. 아, 송수연 기자가. 네. 네. 직접 원주까지 갔다 왔고요. 네. 예, 원주 세브란스 병원 말고요. 기독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도 뭐 파업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네, 뭐 최근 일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A대학병원 내과에서도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A대학병원 내과의 경우에는 PA 고용을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환경 개선 사항 대부분을 수용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하고요. 근데 네, 저 원주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고 다 밝히는데 왜 부산은 A대학병원이에요? 네, 뭐 이미 뭐 상황이 종료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비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도 인력 충원 없이 병상만 증축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파업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병원 측이 당분간 병상 증축은 하지 않고 또 전공의 1인당 환자 보는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파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A대학병원은 어디예요? 우리는 뭐 이미 다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막 짜증낸다고 이런 거 실명 안 밝히면. 고신대병원이라는데. 네. B는 분당 서울대병원이고. 예. B는 아직 말도 안 했잖아. 예. 아, B 말했잖아요. 아, B 말했어요? 예. 그 전공의들이 보복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실명을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김변이 말했어요. 또 다른 병원 또 있다면서요? 요즘 이렇게 내과가 진짜 어렵긴 한 모양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내과 1년차들도 최근 병원 측에 수련 환경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 병원 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뭐 사직하겠다고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경영진은 내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지 하루 만에 회의를 열고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키로 결정해 상황도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네. 그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청년회사의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하루 만에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됐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신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이게 뭐 날자 배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인과관계가 있나요? 뭐 기사 나가기 전에도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기사가 나갔고 그 다음날 해결이 됐으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모든 걸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경향이. 저분은 역시 청년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자꾸. 자, 근데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A병원, B병원, 뭐 C병원, D병원이 전부 내과란 말이죠. 네. 내과만 유난히 이렇게 지금 1년차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거는 뭔가 일단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로 보고 있나요? 내과의 불리한 정부 정책 방향이 전공의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환자가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내과가 그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근거 없는 괴담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어서 수익 구조가 좋지 않다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내과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과를 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서 일하는 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다고 하니까 지원자는 더 줄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과가 좀 레지던트 이때 일할 때만이라도 조금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과가 흉부외과처럼 됐다가 요새 다시 흉부외과 뜨잖아요. 네. 그렇듯이 다시 또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흉부외과가 지금 떴다고 해봐야 뭐 겨우 지금 살아나는 소생 기미를 보이는 수준이라서. 그래요? 네, 내과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만약에 침체된다 이러면 큰 문제죠, 사실. 지금 사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선택 진료비 깎아가지고 좀 위험한 수술하는 데다가 돈 더 주겠다 할 때 내가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실 또 최근에 특이한 경우지만 뭐 심장내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은 스텐트, 일 있잖아요. 스텐트요. 수술, 흉부외과하고 협진해야 된다는 의기가 많이 뭐 거의 못할 수도 있는 상황. 뭐 그런 거라든지 특히 또 뭐 사실은 내과 요새 나오는 건 대부분 리베이트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 정지 하는 상황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비급여 진료 계속 없어지고 내과 순환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내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련도 길게 하잖아요. 요즘은 4년 받고 끝나는 사람보다 1, 2년 더 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아마 이제 내과는. 네. 근데 이게 내과 전문의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내과 4년차는 과거 이제 내과 전문의의 뭐 전문의 수련 과정만 거치면 뭐 초음파라든지 뭐 내시경 등을 다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펠로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4년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은 못 배우고 일만 하다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원 가도 상황이 안 좋고. 네. 개원하기는 어렵고 취직하려면 요즘 뭐 중소병원에 취직하려고 해도 전문의 따고 바로 나가가지고는 내과는 취직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다 무슨 심장내과든 뭐 소화기내과든 뭔가 이 세부 전공을 좀 더 해야만 취직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과는 이미 전공이 4년이 아니라 5년, 6년이 된 거죠. 5년, 6년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나가면 또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과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내과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전공이 미달 사태가 일부 병원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미달이 되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전공의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송수연 기자가 최근에 쓴 기사에 보니까 내과 전공의 지원율 그러니까 전체 TO 중에서 그 얼마나 미달이 되고 넘치느냐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한 7, 8년 전만 해도 전체 내과 지원자가 정원보다 뭐 160%, 170% 이런 식으로 1.5대1 이상의 경쟁이 늘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1대1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동안 야금야금 쭈루루룩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전국 평균이 거의 1대1, 뭐 1.05대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진짜 인기 있는 큰 병원들, 뭐 서울에 있는 병원들만 정원이 차거나 경쟁이 되고 웬만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들은 미달이라는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달이 된 병원들의 전공의들은 더 힘들어져서 지금 결국 연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파업이 나고 있다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정확히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59.0%였던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꾸준히 떨어져서 올해는 109.6%를 기록했는데요. 정원인 그 653명보다 지원자가 겨우 63명 더 많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정원을 채웠지만 내년에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수련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곳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수련병원들은 내년도 내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과를 하고 싶어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를 찾기 더 힘들다고 하네요. 야,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내외산소, 소위 4대 메이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학의 뭐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4대 메이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내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과마저도 미달이 된다. 요즘 심지어 떨턴도 내과는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떨턴이 뭐예요? 떨턴이? 그 어디 딴과 지원했다가 떨어진 인턴. 네. 그러니까 이지망으로도 내과를 안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산부인과는 이미 많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는 이미 꽤 오래됐고 내외산소 중에 외과만 남은 거네 결국에. 아니 외과도 이미 거기도 다 미달. 네. 그러니까 내외산소 중에서 외과, 산부인과 좀 일찍 갔고 소아과도 또 뭐 그 다음으로 갔는데 메이저 중에 그나마
정원을 넘기던 내과마저도 지금 미달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 내외 산소가 다 미달이라는 것. 즉 대한민국 의료 기초는 다 무너질 위기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가면은 의료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정부도 이 문제점을 알기는 알 것이고 의료계의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재 호스피탈 리스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내과 전공의들도 호스피탈 리스트처럼 병원에서 근무할 촉탁의를 고용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다른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스피탈 리스트. 자,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지금 용어가 아직 정해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로버트 왁터 교수가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입원 환자를 보는 전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료 전담 의사, 또 병동 전담 의사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병동 전담 의사, 그거 좋네요. 네, 의미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탈 리스트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외래는 보지 않고 전문의 따고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는 의사인데 병원에 취직을 해서 하는 일이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쭉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병동에서 이제 일하는 전공의들 교육을 일부 담당하는 그런 의사들이잖아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제도인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입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돈 문제죠. 네, 그렇죠. 네,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이냐라는 거죠.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네. 지금 이 호스피탈 리스트 제도가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걸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음에 특집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국립중앙의료원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에볼라에 이어서 이번엔 전 원장의 성추행 건이 알려졌죠. 네, 서울의대 교수 출신 윤여규 전 원장이요. 지난 8월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장직을 돌연 사퇴하면서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서울대병원 정년이 내년 2월까지란 점에서 정년 마무리를 교수로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윤여규 교수라고 실명 나가나요? 이거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 다 공개. 이미 특정성의 국립의료원장이라는 이미 다 공개됐어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나 검찰총장 누구나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은 실명 아직 언론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온 국민이 다 알긴 알지만 네. 하여튼간 이 성추행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사회적 반영이 없다. 네. 시옷 니은 검찰총장님. 네. 예, 사회적 관용이 없다는 걸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윤 교수는 어떤 일을 해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의료원장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20대 후반 비정규직 여성 A씨와 함께 있던 중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고요. 또 함께 여행을 가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이고요. 이 여성은 의료원에서 다양한 보직의 비서직을 수행한 것은 물론 윤 교수가 활동하는 대한외상학회에서도 행정일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개 이 사건의 진실은 전 모릅니다만은 대개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는 해명은 뒤집으면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는 뜻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은 이것도 아청법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까지 법이 개정돼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네. 의사가 아청법에 걸리면은 10년간 취직 금지, 개업 금지. 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변? 이 사건은? 증거 같은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껏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 중에서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결론 난 게 거의 없죠.
다 성추행인 것으로 보통 결론이 나나요? 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증거가 보통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나요? 보통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서로의 관계, 네. 그리고 그 추행을 당하신 분이 가졌던 피해 감정이라든지 그분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제 진술하는 거,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장소, 뭐 직위,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게 구체적이고 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아니 사실은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 뭐 여성이 일부러 진짜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도 동원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간혹 가짜로 성추행 당했다고 해서 결국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법원에서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만큼 그 나쁜 의도를 갖고 하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 윤 교수가 사퇴한 이후에 신임 원장 공모가 뭐 거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 신임 원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국립의료원은 뒤숭숭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네, 그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루머로 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추행건으로 불거져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미 알고 있었군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하긴 보니까 아까 제가 의아했던 게 지난해 8월이에요. 올해 8월이 아니라. 지금 1년 한 3개월이 지난 일인데 이번에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게 왜 이 뒤늦게 뭐 얘기가 나왔나요? 그 여자 두 사람이 다 퇴직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뭐 합의를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측이. 네. 하여튼 네, 너무 좀 오래된 일이라서. 네. 네, 그래서 뭐 내부에서는 신임 원장을 새로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윤 교수를 저격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데나 다 음모론이에요. 아니 어차피 내년 2월까지면 임기가 끝나는 사람인데 몇 달 빨리 내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건 약간 좀 그 음모론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신임 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그 아주 예민한 표현입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후보를 누가 밀고 있나요? 뭐 밀고 있다기보다도요. 현재 차의대 복지대학원 안명옥 교수와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한규섭 교수가 물망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과 끈이 있는 안 교수가 낙점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임 원장이 성추행건으로 사퇴한 만큼 여성이 신임 원장 자리에 오르는 게 모양새가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전임 원장이 성추행건으로 사퇴했다고 해서 꼭 여성이 돼야 되는 거 그런 논리는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요. 안명옥 의원은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전신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죠. 했었죠. 17대 의원이었죠. 비례대표로. 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의사협회 때 같이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군요. 네. 네. 자, 안명옥 교수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일단 분이고, 남편도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길정우 아마 의원. 네.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때. 네. 예, 재혼인가요? 예. 재혼이나 결혼 다 똑같지, 무슨, 꼭 재혼이랑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네? 자, 어쨌든. 네. 국회의원 시절 때 결혼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 한 번도 못했는데 송수연 PD는 아니야, 한 번도 3번도 못했는데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자, 어쨌든 지금 성추행 건하고 신임 원장 건하고는 뭐 일단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성추행 건은 뭐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논지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관장들이, 대표적인 기관장들이 자꾸 이렇게 성추행 무리를 일으키고 장들이 이거 참 어찌된 거냐. 입법, 사법, 의료, 뭐 다 이렇잖아요, 지금. 입법, 사법, 의료? 예. 처음 듣는 표현인데. 뭐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검찰총장이니까. 지금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전 검찰총장, 현 지검장, 또 누구 있었죠? 하여튼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성추행 전국시대, 전성시대? 네. 뭐 말이 없어요. 안 받아주네. 응. 자, 성추행 건, 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네. 자, 딸 같아서 찔러봤다, 뭐, 이런 얘기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특히 뭐, 검찰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들은 환자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고, 그분 환자들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또 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네, 거의 성직자 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성직자 바로 다음 수준으로 해야 되는 네. 그런 분들인데 좀 안타깝네요. 네.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조금 덜하죠. 네. 성직자 다음 의사, 공직자 그 다음쯤 될까요? 아니요, 그런 규제가 없어요. 변호사는 성추행해도 돼 그러면? 되면 제명되죠. 제명되거나 뭐, 제명이 되는군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품위 손상으로 되는데 이제 뭐 취직을 10년 동안 못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제명이 돼도 개업은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아니죠. 뭐 제명 기간이 이제 다시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좀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긴 한데 이렇게 10년 동안 아예 법으로 못 바뀌어 있지는 않죠. 보통 몇 년이에요? 변호사는 제명되면? 그게 이제 최소 대부분 2, 3년 뭐 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뭐 벌금으로 나오면 그나마 난데 만약에 뭐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 그러면 뭐 5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하여튼 다들 조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뉴스 하나 더 있네요. 의사협회에서 홈쇼핑에서 이 건강기능식품 파는 의사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런 간만에 좀 괜찮은 뉴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협이 홈쇼핑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사 등 그 의료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의협은 홈쇼핑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 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는데 이용해서 문제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이는 허위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 광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소개하는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참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너무 심한 분들이 좀 있어요. 몇 분.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명을 깎아? 어느 분들 실명을 거론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뭐 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뭘 팔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멀쩡한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멀쩡한 경력 가지신 이 의사분들이 몇 분 그런 거 하고 계시던데요. 상당히 좀 그렇던데 의사협회에서 어쨌든 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사,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나 홈쇼핑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변 그 얘기 들었어요? 요새 이제 의사들이 나가서 뭘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꽤 잘 팔린대요.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욕하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의사가 TV에 나와서 좋다고 하면은 믿는 거죠. 딴 사람이 말할 때보다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검증 안 된 것들도 있고 뭐 너무 좀 오버해가지고 뭐 이렇게 특정 제품 홍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그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홈쇼핑 채널이나 뭐 이런 종편이나 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특히 홈쇼핑 채널에서는 10분에 300만 원?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출연하는데. 네. 저한테 출연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10분만 출연해서 이거를 홍보를 자기가 원하는 써주는 대로 읽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300만 원을 출연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의사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안 했죠, 당연히. 그분이 안 한 게 현명한 게, 자, 10분에 300만 원.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10분에 300만 원 받고 써준 대로 막 읽었어요. 택도 없는 내용을. 그럼 그게 10분만 방송되고 말 것 같습니까? 계속 재방송되겠죠. 계속 재방송이 100만 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 300만 원에 자기의 어떤 얼굴, 명예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래요. 저도 실제로 그렇죠. 네. 뭐 사건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광고한 뭐 화장품이나 화장품? 뭐 네. 이런 식품들이나 이런 걸 보고 구매했는데 환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당신이 추천해서 당신이 말만 믿고 샀어. 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네. 그 당사자한테. 와. 예. 그런 사건이 있군요. 예, 그럴 수도 있어. 내용 증명도 보내고.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 네? 같은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거예요? 뭐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네. 소비자들은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출연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차례 고려를 하셔서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 또 혹시 꼭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한테 이제 오도된 또 잘못된 그런 비전문적인 그 말씀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소송에서 의사가 실제로 패소한 판결이 나온 거가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판결은 아니고요. 그런 항의성 이제 내용 증명편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의사협회에서 이런 좀 전에 전해드린 것과 같은 내용의 뭔가 경고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데서 의사가 소비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하나 나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조심하겠죠. 사실은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내부 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거기에다가 좀 진정을 넣거나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그게 좀 엄격하게 방송에서 심의가 안 돼가지고 광고를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요새는 그 좀 채널도 많아지고 네, 홈쇼핑도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하면서 또 상업적으로 갔군요. 네,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 UX, 3D 프린터. 이런 어려운 말들 희구라 애청자이시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전하고 있는 IT와 의료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저희 희구라가 많이 다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했죠. 네, 그래도 뭐 많이 했다 그랬는데 네, 몇 개 했어요, 몇 개. 근데 아직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게 손에 잡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먼 미래의 얘기 아닌가. 그래서 좀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수준 높은 방송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이 듣기 좀 어려운 내용도 가끔 하죠. 자, 오늘은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손에 와닿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요즘 현실에서도 많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우리 가까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곧 벌어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와 의료 융합 전문가이면서 최근 헬스케어 이란 책을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오타가 있는. 이거 네, 그래서 책 이름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이노페이. 네, 이노베이. 네, 그죠? 그래서 나 이게 이베인가 이노베인가. 네. 예. 이게 제작진이 웃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저가 희생이 됐네요. 네. 정확하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란 책을 펴내기도 하셨습니다. 최윤섭
KT 융합기술원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윤섭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항공대 포스텍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을 하셨고요. 같은 대학원에서 전산생물학, 이 생물학하고 전산을 연결해서 박사학위를 하셨군요.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과 포항공대 생명공학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고요.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연구조교수로 재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KT 융합기술원 수석연구원이라고 직책이 나갔지만 최근에 직장을 옮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직을 지금 하는 시기인데요. 네,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부터 일단 좀 설명하시죠. 네, 제가 원래 KT를 오기 전에 서울의대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KT는 내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12월 1일부터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서 뭐 어떤 직책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됩니까?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과제를 서울대병원이 따면서 거기 나는 티오로 갔는데요. 원래 KT에서 하던 유전체 분석 기반으로 암 환자들을 맞춤 치료하는 플랫폼 개발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럼 뭐 연구교수 뭐 이런 연구교수입니다. 네. KT의 수석 연구원 하시다가 서울대병원의 연구교수로 가면은 연봉이 깎이죠? 네, 많이 깎입니다. 네. 많이 깎여요? 많이 깎입니다. 근데 왜 가요? KT가 가고 싶네. 그러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네. 더 일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대기업에서 좀 일을 해보니까 그 대기업 시스템이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임원으로 승진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응? 여기 방송 독하다 되게 라디오 스타 분위기인데요.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네. 자,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책의 그 저자 소개를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에반젤리스트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반젤리스트, 정확하게는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벤젤리스트인데요. 어떤 의미? 뭔 뜻이에요? 전도사란 뜻이죠. 네, 한글로 하면 전도사라는 말이고요. 네. 그냥 제 스스로 저를 그냥 자칭하는 말인데, 이런 그 헬스 IT,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쪽에서 변화들이나 혁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고, 그래서 많이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또 의학 이런 것들의 융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융합 생명과학자이자 칼럼니스트, 블로거, 디지털 헬스케어 에반젤리스트라고 스스로 제가 쓴 자처하고 계시군요. 책의 책 날개에 있는 그림 같은데요. 네, 제가 쓴 그림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하고 또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하신 사람들이 모두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고요. 저는 원래 이제 생물정보학 전공한 굳이 얘기하자면 생물학자, 바이올로지스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암이나 항암제 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의 취미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블로그 같은 걸 해서 남는 시간에 블로그에 제가 흥미 가는 것들, 재미있는 스토리들 이런 걸 이제 올리다 보니까 갈수록 그게 일이 사실 커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까지 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곧 그만두시게 되지만 KT 융합기술원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KT에 있는 연구소고요, 기업 연구소. 삼성은 삼성 종합기술원이 있듯이 KT는 KT 사실 작년까지는 KT 종합기술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융합기술원 이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래 통신 ICT 기업이니까 이제 통신이나 네트워크 같은 걸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바이오나 유전체 분석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KT하고 세브란스하고 합작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후헬스케어라는 합작 법인이 있는데 저희 쪽이랑 사실 크게 그러니까 저희 부서랑 크게 관련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게놈 클라우드라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이 유전체의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분들께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뒤에 세세히 제가 여쭤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내망연 주제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신 책을 보니 이거 실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야기가 되게 쉽던데요. 오늘도 실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아주 쉽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 책 굉장히 두껍고 아주 막 거창하게 생겼어요. 많이 팔려야 할 텐데요. 네, 많이 팔려야 할 텐데. 그리고 제목들을 보면 그 목차들을 쭉 보면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요. 이제 맞춤 의료, 뭐 게놈 이런 것도 다루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마트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얘기도 나오고 3D 프린터 슈퍼컴퓨터 뭐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개인 그 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뭐 개인 맞춤형 치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야, 이게 뭐 하여튼 이 중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뭐 유전자 검사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유전자 검사, 유전체, 게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는 이 의료 현장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 책에서 뭐라 그럴까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부제가 이제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거의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 뭐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런 되게 허무맹랑할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 그 의료기기나 기술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많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기술들이 많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많은 범위에서 이런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도 많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지금 책에서는 제가 한 서너 군데 정도의 그 기업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23andMe라고 하는 기업이 뭐 이걸 뭐 그러니까 개인 유전자 검사, 개인 유전 정보 검사 하는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뭐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뭐 우리 왔다 갔다 계속 중간에 저희가 끼어들 거니까요. 뭐 걱정 말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유전 정보 검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23andMe가 되게 잘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작년 말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직구매 있잖아요. 미국에 보내는 거. 그래서 페덱스로 제가 침을 보내가지고 제 유전 정보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개인들 타액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기업인데 뭐 수백 가지 질병에 대한 어떤 발병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고 특히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혈통 같은 것들, 뭐 자기 부모, 뭐 어머니 쪽, 아버지 쪽에 어느 대륙에서 왔는가, 막 그런 것들로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이 23andMe라는 회사가 구글 창업자의 부인이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걸로도 맞습니다.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파티도 희한한 거 해가지고 해외 토픽에 많이 나는 회사죠. 네. 창업자가 이제 앤 워제스키라고 하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의 그러니까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부인이고요. 헤어졌어요? 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구글 글래스의 마케팅 담당자와 이 세르게이 브린이 바람이 나서 지금은 맞아. 별거를 하거나 참 봤군요.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와이프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이 기업은 유전자 분석을 하는 기업이지만 포지셔닝을 되게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의료 기업이 아니라 되게 펀 지노믹스를 하는 기업이라서 되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심각한 의료 기업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가벼운 분석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또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초기에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침뱉기 파티, 스피 파티 같은 걸 막 할리우드에서 셀레브리티들 모아서 이렇게 막 칵테일 마시면서 이제 술 먹다가 이제 다 같이 침을 뱉읍시다 해서 침도 뱉고 막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분석을 하고 다 같이 뱉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따로 뱉는 거죠. 따로 뱉어서 분석해야죠. 따로 동시에 뱉는 거죠. 네.
어느 셀레브리티의 침을 분석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나요? 그게 아마 개인정보라서 아마 공개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예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그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아마 23andMe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런 타익으로 분석을 했더니 네. 실제 본인의 그 조상들은 아프리카, 흑인 쪽이 많았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유전자 분석 비용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분석을 하는 기술 따라 다른데요. 일단 최 박사님이 해봤다면서요, 보내가지고. 23andMe는 되게 간단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냅십 같은 걸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 기술, 그러니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99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999였는데, 이제 몇 년 걸쳐가지고 이제 우리 돈으로 거의 10만 원 돈으로 내려온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소위 말하는 전 유전체 분석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거군요. 여기는 이제 아주 일부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홀지놈 시퀀싱 전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이제 일루미나가 새로운 시퀀서를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그건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시퀀싱에만 우리가 이제 1000불 이하로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불 개념의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변은 지금 벌써 재미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좀 재밌는. 아니요. 근데 일루미나가 지금 미국의 법이 생겨서 지금 고방 이거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의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FDA에서 좀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FDA 승인을 꼭 득하지 않아도 허용하는 그런 법들이 생겨서 더 요게 좀 자유화됐다? 그래요? 아니 왜 FDA에서 23andMe한테 못하게 했잖아요. 23andMe는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의료 관련, 그러니까 질병 관련한 분석은 이제 금지를 했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의료적인 어떤 더 검증을 더 해라고 명령을 했었고, 글쎄요, 일루미나 아마 그건 LD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DT는 또 뭐예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좀 전에 아까 스닙 분석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스닙이라고 하는 거 SNP 말하는 거잖아요. SNP인데요. 어떤 게 단일 염기 다양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 전체 DNA가 30억 개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싱글 뉴클라이드, 그러니까 스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가장 간단하고 좀 제한적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네. 23andMe 말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유전자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들이 좀 있죠. 네, 제가 또 책에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카운슬이라는 실리콘밸리 기업인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2세 아기의 희귀질환 가능성 여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이 이제 임신 전에 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타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양쪽 다 유전 인자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2세는 유전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전 인자를 그러니까 희귀 질환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기업입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판정이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신을 안 해요? 그렇다고? 여기서는 사실 거기에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입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관하기 같이 해서 난자 같은 것 중에 선별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일종의 과학화된 사주네. 사주궁합.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생학도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디자이너 베이비, 맞춤형 아기 이런 것도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거의 총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4%가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꽤 많이 하네요. 한 명당 $599니까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아마 보험이 되는 걸로도 알고. 보험이 돼요, 이게? 아마 그런 걸로. 아주 비싼 민간보험 산 사람들은 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600불 정도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글쎄요, 청취자분들 만약에 내가 임신을 이제 해서 출산 계획이 있다. 근데 600불 내면, 60만원 내면 기형아의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하실까요?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할 것 같아요. 양수검사가 요즘에 얼마 하죠? 그 양수검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검사는 이제 근데 임신된 이후에 맞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발전된 양수검사 비슷한 실제로 거죠. 지금 양수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유전자까지 다 검사하는 것들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그 유전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니까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전자 정보가 해외로 다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되게 사실 되게 큰 문제인데요. 한국은 소위 그 NGS라고 하는 그 차세대 유전 그 기술이 되게 좋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로 이제 국내에서는 하는 게 불법인데 그 샘플을 해외로 보내서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검사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다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떤 특정 지역은 그게 허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프리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에서 확 쥐어잡고 있어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해외 유출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 시스템이 좀 다르거나 국가적인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지적이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중들이 훨씬 더 가깝게 느낄 만한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이 이 의료기기로 거의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은데 스마트폰은 요새 어디까지 갑니까 이 기술이? 스마트폰 요즘에 특히 애플에서 그 헬스키트라는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아예 iOS 8부터 태우기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스마트 의료기기나 모바일 의료기기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전도나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은 뭐 기존에도 뭐 이런 기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보다 손쉽고 뭐 더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헬스키트입니다. 헬스키트. 그거 저 기사에서 봤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앞단에는 사용자와 그리고 병원을 그 연결자 역할을 그 아이폰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혈당이라고 치면 스마트 혈당계가 있으면 그걸 혈당을 재면 그 데이터가 아이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아이폰에서 우리가 EHR 앱을 통해 가지고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개별 기기와 개별 병원이 아니라 다수의 기기와 다수의 병원을 아이폰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앱스토어처럼 무슨 공간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계열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픈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앱스토어도 보면 외부 개발자들이 막 앱을 개발해서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외부에 있는 헬스케어 기기를 만드는 업체나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앱을 만드는 업체가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 플랫폼을 통하면 자기가 직접 병원에 연결을 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 기기나 앱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병원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벤처 기업이 무슨 뭘 측정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상품을 올려놓고 그 데이터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받아서 뭔가 검사를 해주고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병원이 거기에 만약에 끼어들고 하면서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일반 고객이 우리가 그 앱 사듯이 거기 가서 뭔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또 애플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생태계가 앞으로 꾸려지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같습니다.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병원까지 연결되는 거는 뭐 에픽이나 이런 특정 EHR 업체를 통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대다 관계를 애플이 중간에서
어떤 중개자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 그 삼성에서도 신박 갤럭시 5인가? 4인가요? 갤럭시 4? S4? 예. 그거 할 때 신박 체크하는 거 네네. 그걸 같이 내놨다가 네. 지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문을 하면 심박 BPS인가? 그게 측정이 되게 하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료기기다. 심박 측정기라고 해서 의료기기법상에 2등급인가 3등급인가 뭐 그걸 안 받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못 팔게 됐었죠. 못 팔게 그 기능이 못 받을 뻔했죠. 아, 그런가요? 그랬는데 이제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사실은 그거 의료기기라고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또 판매가 됐거든요. 네, 레저용이라고 해서. 네. 근데 그럼 애플도 만약에 이거 지금 보니까 심전도 뭐 이것까지 다 하려면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겠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 이제 저 헬스키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는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플랫폼 자체도 네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게 예전에 우리 팍스 있잖아요. 팍스라고 해가지고 뭐 팩스, 영상 PACS 그 사진 찍으면 쭉 보내주는 거 그것 자체도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냐 그게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성질이 더 강한데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봐줘야 된다라고 그 선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책에 설명한 전반적인 기술들이 워낙에 새롭고 뭐 되게 막 기존의 그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그 회색지대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FDA도 이게 거의 작년 가을 정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 모바일 헬스 앱 같은 것들이 이 규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의 그 판단 기준을 그때 거의 한 2년 정도 끌다가 이제 욕도 되게 많이 먹고 하다가 내놨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거기보다 좀 더 쳐져 있으니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환자들한테 아니 이 국민들한테 좀 편한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책에 이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셨는데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신기한 거. 네. 최근 최신 기술 뭐 이런 거 좀 일단 한두 개 좀 던져보시죠. 제가 강의 같은 걸 좀 하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주로 이제 IBM 왓슨이고요. IBM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이 뭐 그 암 환자를 진단하고 뭐 이런 기술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일단 뭐 그 얘기 좀 해보죠. 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왓슨이라고 하는 그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인데요. 그게 창업자 이름이든가요? 왓슨이? 네. 그 아마 토마스 왓슨인가 IBM 창업자 이름을 딴 건데 보통 우리는 보면 이제 뭐 그 셜록 홈즈의 왓슨 박사 뭐 이런 것들이나 그것도 떠오르고요. 아니면 그 왓슨 크릭 그 DNA 더블 헬스 구조, 그 이중 나선 구조, 그렇죠. 그것도 떠오르는데 뭐 그 IBM의 창업자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도였나요? 미국의 그 제펄디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가서 그 인간 그 챔피언 2명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챔피언 2명 중에 한 분은 그게 뭐 74연승인가를 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의 거의 상금을 거의 뭐 3배, 4배 이상 차이 나게 이제 거의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나오는 질문들이 되게 어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영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은유적이거나 되게 좀 비유적인 말들, 뭐 문학 작품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그 왓슨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그 인간이랑 동시에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 되게 좀 제한된 분야이긴 하지만 퀴즈쇼라는 제한된 분야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인간보다 더 잘 사고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뭐 그 다음 도전 목표로 삼았던 것이 결국 이제 암 진단 분야여서 네 이제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많은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임상 정보들을 컴퓨터가 받아들인 다음에 진단을 내리는 데까지 이제 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종양내과 쪽의 암 진단 쪽은 아마 이게 좀 그러니까 다른 과가 아니라 이 암 진단 쪽으로 간 것이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뭐 NCCN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그 짜여 있는 그
프로토콜이나 네, 뭐 프로토콜 같은 것이 알고리즘이 좀 있으니까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좀 쉬웠던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MD 앤더슨이 왜 우리 병원은 왓슨과 함께 진료합니다라고 광고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MD 앤더슨인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메모리얼 슬로운 캐더링 거기가 먼저인가요? MSK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왓슨이랑 같이. MD 앤더슨은 작년 10월달에 이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MSK는 폐암 위주로 하고 있고요. MD 앤더슨은 백혈병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광고한 거는 그러면 MSKCC인가 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변은 들었어요? 그 얘기? 몰라요. 그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캔서 센터라고 MSKCC라고 부르는 그 세계적인 암 센터 중에 하나인데 그 병원이 병원 광고를 뭐 지하철역 이런 큰 광고판에다가 우리는 이제 왓슨 슈퍼컴퓨터와 함께 진료합니다. 네, 환자를. 네.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지. 몇 년, 한 재작년인가? 네, 제가 알기로 JFK 공항에 내려도 크게 붙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 컴퓨터가 그 왓슨이라는 이제 그거 왓슨이 여러 대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같고요. 참신한 질문인데.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서버 왜 웃지? 네. 하여튼 참신해. 여러 대가 있겠죠. 만들면 되잖아. 필요하면 또 그거야. 왓슨 1, 왓슨 2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1억이 2억이네. 얼마예요? 그 대당 우리도 하나 사면 되겠네. 자, 그럼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해낸다는 건가요? 예측을 한다는 건가요? 진단을 한다는 건가요? 진단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표준 치료법, 그러니까 치료법을 이제 권고를 해주는데요. 점수와 이제 근거와 같이 이제 그 인간 의사에게 권고를 해주는데 그 모든 판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근거 중심 의학, 그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을 거의 아주 잘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 논문이나 클리니컬 그 임상 시험들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다 학습을 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그러니까 왓슨이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오집 나오면 왓슨 IBM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의사 진짜 사람 의사들하고 이제 콜래보레이션 하는 거죠. 네, 서로. 그 최종 의사 결정을 근데 반드시 이제 인간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컴퓨터가 인간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보면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인간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과 다르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인간이 여러 종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인간도 있고 좀 멍청한 인간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신약 개발 그 임상하듯이 이 컴퓨터 인간을 놓고 그 더블 블라인드로 장기적인 그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인간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아마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왓슨 말고 또 다른 또 재밌는 신기술 이런 건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좀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써보신 적 있나요? 구글 글래스? 본 적도 없어요. 실물을 본 적도 지금, 없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또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공식 수입은 안 됐죠 아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 팔고 있죠. 구글 글래스가 의료 현장에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미국에는 그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속으로 거의 침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ER에서 많이 쓰이고요. ER이나 수술방에서. 그래서 ER에서 어떤 그 텔레컨설트를 한다든지 영상을 다른 데 있는 전문의와 공유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을 할 때 CT 스캔 자료 같은 걸 띄워놓고 수술한다든지 바이탈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진료실 되게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진료실에서 그 환자들 데이터를 그 EHR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보는데 보통 의사 옆통수나 뒤통수를 봅니다. 그렇죠. 의사는 모니터를 보죠. 의사분은 모니터를 이렇게 컴퓨터 입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우린 덜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또 의사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그 EHR 입력을 하는 게 아주 좀 고역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업무 시간의 3분의 1을 그걸로 거의 소요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쪽,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모두 이제 그런 것 되게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글래스를 끼고 이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서로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뭐 메디컬 히스토리를 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 받아쓰기나 영상 녹화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 EHR의 그 입력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앱을 만드는 이제 그 벤처 기업 같은 것도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올해 초부터 그 활용법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2,700건의 환자, 그러니까 그 진료를 했더니, 그 EHR을 그 쓰는 시간이 뭐 원래 의사 업무 시간의 50%에서 15%인가로 줄어들고 환자와 이제 직접 컨택하는 시간이 뭐 35%에서 70%인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겠네요. 그거 안경 쓰고 환자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진료 경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그게 타이핑 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 글래스 통한 영상으로 녹화가 딱 돼서 그게 기록에 남는다는 뜻인가요? 영상도 남기고 아마 받아쓰기 그러니까 음성 인식 같은 걸로 해서 중얼중얼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글로 남고. 야, 괜찮겠다. 영어는 그게 좀 한글은 그게 아마 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어는 그게 되게 좀 잘 되는 편이라서. 네. 그 진료실에서 직접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뭐 의미 있겠지만 아까 이제 응급실에서 그것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응급실에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응급실 당직 의사가 환자를 보다가 뭐 정형외과 의사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를 전화로 부르고 그럼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구글 글래스를 서로 쓰고 있으면 재밌는 게 자기 방에서 보면서 아니야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아. 뭐 흉부외과를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게 이제 뭐 기존 같으면 같은 병원에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의 물리적인 공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의과대 학생들 그 수술 참관 같은 걸 할 때, 거의 이제 시간과 그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수술을 하는 것들을 인도의 의과대 학생들한테 생중계를 한다든지, 집도의 시선을 바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과대학 실습할 때 보면 이렇게 배를 크게 열고 하는 수술은 수술 필드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이렇게 의과대 학생들이 한 2-3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데.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이 뭐 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이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뭐 한 4명, 5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때 그거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는 다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안과 수술이라든지 정말 아주 작은 데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는 역시 또 안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집도 의사의 시선하고 똑같은 그 뷰를 옆에서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명지병원에서도 뭐 했나 보네요, 이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 명지병원 최초로 도입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는 무슨 앰뷸런스에 하고 연결했다고 시범 사업한 거죠. 그것도 이제 사실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그 앰뷸런스에 있는 그러니까 특히 되게 응급 상황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되게 의식이 없거나 그 빨리빨리 기억을 못하는 상황일 때 그 기존의 의료 기록 같은 것들, 뭐 처방 기록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또 그리고 앰뷸런스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의사가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뭐 바이탈을 공유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빠른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한테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 있어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는 선생님 환자 왔는데 구글 안경 좀 써보세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게 보는 거는 이제 찍는 거는 구글 글래스 찍고 화면 보는 거는 뭐 아이패드로 보든 뭐 아이폰으로 보든 뭐 컴퓨터로 보든. 어쨌든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럼 휴대폰도 갖고 다니면 안 되지. 사실 기술이 발전을 하면 뭐 아이폰도 사실 그런 것 같고. 전 노트북 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되게 족쇄구나. 내가 어디 버스 안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어디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이 눈앞에 어쨌든 구글 글래스는 전 써본 적이 없지만 결국 안경이고 안경인데 그 유리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모니터라 렌즈에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영화에서 보듯이 뭐 글자들도 뜨고 뭐 영상도 뜨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수술 결과가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써보신 그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비율을 어떤 비율을 드냐면요. 그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백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운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듯이 이제 글래스를 끼고 이제 그 프리즘이 그러니까 오른쪽 눈 상당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힐끗힐끗 보는 거가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근데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예쁜 여자를 힐끗힐끗 보는 거는 방해가 좀 되잖아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술 방해는 안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청춘 얘기 나오는 거지 병원에서 왜 옆자리에 있는 간호사를 아니 난 정신이 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 그런 것보다는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환자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 아니면 그 진료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혹시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그 구글 글래스가 촬영하는 게 자동으로 녹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뭐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음성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제 뭐 그걸 좀 되게 잘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해킹 같은 것도 더 쉬워질 것 같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겠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거를 영상을 녹화를 해서 뭐 자료를 쓴다거나 하려면. 그 진료실에서는 아까 2,700건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실제 환자가 진료실에 올 때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고요. 통계를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거의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거의 1% 이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를 했는데 그걸 동의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앱을 만드는 그 벤처 기업들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글래스에 설치되어 있는 뭐 지메일이나 뭐 구글 맵 같은 건 다 지워버리고 그 의료 앱 하나만 깔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 접속을 안 되게 해놓고 병원 내부 네트워크만 접속되게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 때문에 약간 고쳐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콘택트 렌즈를 가지고 뭐 혈당 측정을 해서 당뇨병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구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1월달에 발표를 한 건데 구글이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스마트 렌즈. 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렌즈 사이에 이제 소프트 렌즈 사이에 칩을 심어서 그 눈물 속에 있는 혈당, 그 글루코즈 레벨을 측정하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아마 기술은 되게 이 기술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건 좀 멀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워싱턴 대학이었나요? 다른 대학에 있던 뭐 교수 어떤 팀에서 되게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해왔던 그 기술이고, 예를 들면 뭐, 토끼 눈에 넣어보고, 막 이런 것들은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그 혈당 측정의 거의 성배와 같은 게, 그러니까 비침습, 그러니까 피를 내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스냅샷이 아니고, 이게 계속 꾸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거의 어떤 최종 목표인데, 이제 이런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직 그거는 조금 갈 길이 많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렌즈 얘기하니까 떠오른 건데요. 왜 그 선글라스 중에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변색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콘택트 렌즈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밝은 날에는 렌즈 자체가 콘택트 렌즈가 약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눈이 되게 무서워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나 봐요. 제가 특이한 걸로 그러면 그거는. 구글은 이게 이제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이 최근에는 그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알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안약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알콘이랑 같이 또 스마트 컨택트 렌즈 만들려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지도 모른다니까 그 변색되는 컨택트 렌즈. 선글라스 시장이 죽는 거지 그러면. 아니 선글라스는 참 멋으로 끼는 거니까 그렇진 않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선글라스가 눈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바람도 그리고 그럼요. 자전거 탈 때. 그렇죠. 군인들도 그게 무슨 총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눈동자에다 딱 박아놓으면은 뭐 어떻게 보호가 되겠어요? 우리 작가는 멋내기용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보호는 무슨 멋내려고 쓰는 거지. 예. 역시 여성에게는 아무래도 보호보다는 멋내기용으로. 진짜 보호용이에요. 뭐 날파리들 얼마 많이 들어오는데. 멋내기용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얼굴을 좀 가리려고 쓴 뭐 이런 용도. 위장용. 위장용? 위장용. 위장용. 네. 자,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이제 또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서술하신 것들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요. 또 3D 프린팅 이 기술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히고라 34회 벌써 찾아보니까
거의 1년대가. 예. 10년. 올해 2014년 1월에 방송한 34회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 프린팅은 69회에 저희가 다뤘네요. 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69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팅이랑 웨어러블은 얘기 안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디지털 헬스케어. 자, 뭐, 저희가 지금 대충만 상상하고 있지만, 뭐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장애가 되는 요인들 이런 것도 많다면서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장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특히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많이들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뭐 강의 같은 데 나가 보면 그래서 왜 한국은 그 미국만큼 빨리 발전을 못하고 있느냐, 미국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FDA도 좀 한국보다는 좀 빨리 대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도 뭐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게 기술을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뭔가 이제 자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막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막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지 말지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23andMe 같은 그런 기업 제가 그것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분량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개별 유전자를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개별 유전자를 바탕으로 뭐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이제 뭐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한 번에 검사를 하고 막 그런 기술들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그럼 뭐 우리가 뭐 2,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2, 3만 번을 받아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렇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라 그럴까요? 기술과 규제의 아직까지는 갭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거 중심 의학 뭐 네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네네.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뭔가 새로운 검사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콘택트 렌즈로 혈당을 체크하는지 그게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도 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FDA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뭐 앱이든 디바이스든 그런 기기가 잘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환자의 건강에 어떤 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뭐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기존의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게 이제 당연 FDA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용도 또 적게 들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뭐 선택 사항일 것 같은데 뭐 사업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달이 급증하는 의료비를 좀 줄이거나 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특히 한국보다 미국이 그런 뭐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뭐 다들 아시는 미국 의료비 급증, 그러니까 뭐 GDP의 20%가 뭐 의료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되게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사실 뭐 의료비나 이런 측면을 보면 되게 뭐 미국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혁신에 대한 좀 동의 같은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구라 방송을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기술의 발달이 의사들한테는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좀 걱정하거나 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수혜자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사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구글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진료하는데 더 도움을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걸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SNS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미국에 뭐 40%였나 총 의사 중에 40%가 가입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들의 수혜자는 의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긴 뭐 지금 계속 병원에 첨단 의료기기들, MRI, CT, 팍스, EMR 이런 것들 계속
보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들이 불편했다면은 많이들 그만뒀겠죠. 사실 효율, 네. 사실 이제 그런 그 기술들의 그 사용자,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한 사용자가 결국엔 의사분들인데 네. 그 사용자들이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이 병원도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 가서 수납하고 외래 가가지고 하면은 지금 다 전부 다 그 서명하는 것들을 지금 보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래요. 옛날에. 네, 맞아요. 틀려요. 돈 내는 것도 되게 간단해지고. 네. 신용카드 정보 미리 등록해 놓으면 원무과에서 이렇게 줄 서서 오래 안 기다리고 그냥 후불로 나중에 다 저절로 정산. 미리 또 다 예약 시스템으로 돼 있고 또 안내 고지 SMS로 다 날라가고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병원들이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을 하려면 MRI처럼 뭔가 이걸 새로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시간을 아낄 수 있거나 뭐 인력을 줄일 수 있거나 뭐 어쨌든 아무리 이게 좋은 서비스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야만 더 맞습니다. 빨리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구글 글래스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 상당 부분이 환자가 직접 자기 건강 관리에 좀 참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의사가 끼어들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들이 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 소재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더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책에 보면 의사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도 많이 있나요? 그 챕터 3장이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또 이것도 책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청룡의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참 이거. 그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왜 이런 신생 출판사 이런 책은 저희한테 원고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줬을 텐데 딴 데다 출판사에서 먼저 저한테 접촉하셔가지고요. 그래요. 네. 아깝네. 청룡의사가 늦었네. 그러게요. 네. 클라우드9은 담배 이름 같은데. 네. 요즘 구름처럼이 유행이라는 거 알아요? 술집에서? 잘 모르겠는데. 클라우드하고 처음처럼 하고 섞으면 구름처럼이라고.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 이름 얘기해도 돼요? 우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뭐 환자든 의사든 상관없이 이게 어떤 그 뭐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 더 많이 활용이 되려고 하면 결국엔 이게 뭐 안전성, 유용성 아니면 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같은 것들 다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책 계약을 한 게 올해 한 3월달 정도였는데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원고가 되게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책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거의 10월달, 11월달에 책이 나왔어. 되게 오랜 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게 제가 책을 정리를 하는 동안에 계속 뭐가 새롭게 나오니까 자꾸 책이 옛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업데이트한 게 뭐지 하고 좀 돌아보니까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 그러니까 활용도나 유용성이나 뭐 이런 뭐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검증을 하고 있군요, 연구자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가 보면 이런 기술들이 그냥 어떤 뭐 되게 유망할 것이다, 뭐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실제 그 데이터 근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뭐 IBM 왓슨은 환자를 뭐 몇 프로의 정확도로 뭐 그 치료법 권고를 할 수가 있고, 뭐 구글 글래스를 쓰면 뭐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더 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의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현실로 돌아오고 있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우리가 이제는 좀 땅에 발을 붙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뭔가 그런 게 검증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테키 그 뭐 기술 뭐라 그럴까요? 그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만 좋아하겠죠. 네. 신기함을 넘어서는 확실한 어떤 맞습니다. 근거,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편익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은 뭐 의사든 환자든 정부든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만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자, 이런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세계적인 뭐 추세, 뭐 미국 얘기 주로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나 앞서거나 뒤처지고 있습니까? 많이 뒤처져 있죠. 아무래도 저는 뭐 책에서 변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근데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는데 대한민국이 헬스케어 쪽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변방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떤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뭐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인데, 한국은 거의 수적으로, 그러니까 뭐 절대수로 봤을 때도 되게 수가 적거든요. 뭐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뭐 벤처기업들, 뭐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 왜 우리가 그만큼 좀 느리게 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료 시스템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모티베이션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 미국은 의료 접근성도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뭐 원격으로 해야 되고 뭐 디바이스를 만들고 막 그런데, 한국 우리가 뭐 집 밖에만 나가도 병원 되게 많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부분이고요. 규제가 좀 더 사실 사업하는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 규제가 되게 명확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되게 적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술 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주로 벤처나 되게 도전적인 기업들에서 나오는데,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뭐 벤처 기업의 수도 적고, 이거를 육성하려고 하는 뭐 액셀러레이터나 뭐 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도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런 기업이 잘 성장을 하면 뭐 이렇게 인수라든지 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잘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대기업도 필요로 한데, 사실 한국에 있는 대기업은 구글은 되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비싸게 사죠, 벤처 기업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게 사고 아니면 망하게 만들거나. 네. 사람을 빼오거나 고사를 시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의 관행 같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뭐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스타트업 업계의 좀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라는 표현을 이 업계에서는 다 언제나 쓰더라고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생태계 최후의 강자는 서울대 암센터네요. 그러니까. 인제? 글로 가셨으니까. 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연구중심병원. 공룡? 네. KT도 물리쳤어. 네. 근데 연봉은 얼마 안 줘. 네. 자, 그러면.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단순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시는 것보다는 더 우리나라의 의료, 이런 IT 관련된 게. 교수님 들으시면 싫어하시겠는데. 네, 연봉 많이 주십니다. 아니, 뭐, 서울대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KT가 많이 주는 거예요, KT가. 혼사끼리 막힐 것 같은데. 결혼을 전제로 가신 거예요? 조건이? 네. 그러니까 좀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KT에 계실 때하고 또 서울대 병원에 계실 때하고는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고 뭐 또 더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임상의, 그러니까 이런 뭐 유전체 분석이나 특히 뭐 암 유전체 이런 쪽들은 임상의들과 함께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제 IT 기업에 있으면 그게 좀 사실 한계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끝으로 뭐 의사들 혹은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의료와 IT의 만남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열린 태도, 개방적인 자세 뭐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떤 뭐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뭐라고 안 좋은 말씀? 택도 없다. 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그런 걸로 뭐 저런 거 안 된다고. 그 왜 불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초청해놓고 왜? 부른 분은 되게 이런 좀 개방적인 분이신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되게 안절부절 못 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쟤를 불렀냐 뭐 이런 분위기가 요새 아직도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뭐 어이없다, 가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그 대처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뭐 글로벌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뭐 적어도 동향이라도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안테나를 좀 잘 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최 박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아직까지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기회를 주면 자, 제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사서 읽으시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씀을 안 하시죠. 아니야, 아까 그게 제대로 쓴 거예요. 헬스케어 이노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람들이 더 각인이 됐을 것 같아. 자, 헬스케어 이노비 이노베이션 책 많이 읽어주시고요. 요 코너가 끝나고 나면 바로 광고가 나갈 청진기가 사라진다. 그 책도 같이 좋은 책이죠. 이거 보셨죠? 네, 제 책이 거기서 더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네. 청진기가 사라진다도 많이 읽어주시고 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 IT와 의료, 헬스케어의 융합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최윤섭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혹은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1월 14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